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1시간 뒤인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첫 백신 접종의 모습, 아침의 매일경제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서학개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외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학개미가 사들인 미국 주식 따지고 보니까 5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증시보다 핫한 종목이 많다. 핫하다. 미국 증시요. 가격 등락폭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2배도 넘게 100%까지 뛰기도 합니다. 하루 거래액 2조 7천억 원, 1년 사이 7배가 늘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면역의 시간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요양시설, 병원, 그리고 65세 미만 대상입니다. 작년 1월 첫 환자 발생 400일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집단 면역의 꿈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배 위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가덕도가 보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정 가덕도로 총 출동했다. 어제 모습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보궐선거 서울시장도 있고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41일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다. 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조속 입법 희망한다. 반대 의견을 냈던 국토부에 속도를 내라 질책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거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그러나 청와대는요. 선거와는 무관한 지역경제 뉴딜 행보일 뿐이다. 이미 잡혔던 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첫 인정한 대법원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입니다. 이번 사례는요. 진정한 양심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실성 검증 기준 모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중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가덕도 총출동입니다. 일명기사 때 사진으로 좀 한눈에 보셨죠? 당정청 인사들 20명 정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로 갔다. 그 내용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발생을 한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진정한 양심입니다. 병역 거부,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MZ세대. 나이로 치면 2030 세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과거와는 다른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 그래서 각 기업에서 조금 당황하는 모습도 있다. 이런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모두가 1호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통상 다른 나라들 보면은요. 1호 접종이 누구인가 굉장히 부각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동시다발로 첫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1호가 누구다라고 정하기가 모호한 거죠. 어떤 판단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선상 방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가덕도에 내린 건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가덕도를 둘러본 겁니다. 자,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산 선거 41일 앞 문 대통령 가덕도에 배를 띄웠다. 자, 요 제목만 보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건지 약간 좀 모호하죠. 그러나 앞에 선거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15년간 지체되어 온 사업 시작이다. 신공항 부지를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평소보다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정청 총출동, 선거 유세 방불. 그러다 야당, 이거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국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걸 의식했을까요?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기사는요, 선상질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상질책이라는 표현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덕도 적극 대변한 김경수 경남지사, 문 대통령 그 얘기를 들은 뒤에 가슴이 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선상에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설명을 자세히 한 겁니다. 그리고 특혜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수심이 70m라는데 이렇게 묻자 김경수 지사는 섬 양쪽 매립을 하는 거라서 22m밖에 안 된다. 이런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목조목 뭔가 설명을 했다. 브리핑 수준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은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이 어업지도선이죠. 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가덕도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뭔가 설명됐고요.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제 이 배에는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있었고요. 홍남기 부총리도 있었고 국토행안 해수장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 경남지사, 울산시장 등등등 한 20여 명, 당, 정, 청 그리고 단체장까지 총출동을 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오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안 있죠.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이 앞선 기사요. 자, 야당 대통령 돈 없는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야당은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거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이거 과거에 어땠는지 아시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내용 좀 더 보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히 재판 중인 단체장들이 있는데 동행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도 또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만약에 고발이 들어오면 이 사안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면 판단해 볼 것이다. 이렇게 또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학 교수님하고 이종구 시사평론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죠. 다 같이 가서 그걸 본 겁니다. 자, 어제 저 모습 보셨고 기사도 보셨는데 야당의 지적처럼 이거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당과 청와대 설명처럼 선거하고 무관하고 이미 잡힌 일정 그냥 소화한 거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건학 교수님. 저는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이거든요. 예.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사업이 이 동남권 공항을 예. 건설하는 건데 이게 사실 15년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에요. 그것이 계속 실천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실천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 갔느냐? 사실은 국토부가 최근에 문건이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거의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렇죠. 입장을 천명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그렇죠. 담겨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행보는 사실은 선거용으로 가가지고 뒤집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 공항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내려갔다. 혹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건 실천하겠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오늘 이제 사실 본회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역량을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내려감으로 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지 예. 여기서 선거를 뒤엎겠다. 지금 우리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약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자일 때 격차가 이미 나 있고 예. 1대1 구도로 가면 더 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여당이 좀 뒤지고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걸 건가요? 이제 대통령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거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야당이 이것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행되던 국책 사업 이거 불발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하고는 너무 연관짓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표정을 보니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예. 그 표현은 같습니다.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 노골적 선거 개입입니다. 그냥 선거 개입이 아니고 그 전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예.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선거 개입에 그 여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원래 있었다라고 대통령의 일정이다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선거 때마다 일정을 잡는다. 자, 부산에 간 게 1년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1년 만에 갔습니다. 예. 1년 전에 2월 7일이에요. 그날 왜 갔느냐면 그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69일 전에 가서 예. 부산이라는 말만 37번을 언급을 하고 부산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다. 이거 선거 공약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가서 어떻게 이 부산 지역에 오래간만에 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작년에도 얘기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도 무슨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이거 원래 잡은 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방문이 사실 1년여 만의 방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꼭 똑같이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이 총선과 지선의 일정마다 그 일정을 잡아서 예. 이렇게 가는 것이냐. 저희 이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요이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죠. 소속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 혹시 몸으로 이번에는 행동으로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나는 대통령에 앞서 민주당원이다. 이런 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너무 사실 좀 아무리 뭐 변명을 예. 하더라도 이번 행보는 거의 당정청을 모두 몰아서 언론에 이렇게 김경수 지사와 함께 팩트체크까지 예. 꼼꼼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학 교수님께 예. 뭔가 반론하실 게 있어서 제가 30초 드릴게요. 반론하세요. 4.13 총선 60 며칠 전에 갔었다. 그러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야죠. 사실은 4.13 총선 때 그 전 때보다도 의석수가 현저히 민주당이 그 전 선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좀 훨씬 부진했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 유권자들이 갑자기 표를 몰아주거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걸 또 민주당에서 김구라 교수님 말씀 들고 뒤진 거 아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반박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어찌 됐건 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엔 주권자의 의지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예. 여기서 대통령이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 60일 며칠 전에 내려갔다 그러면 43 총선 때 오히려 대승을 거둬야죠. 오히려 전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종근 평론가께도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면 30초 드릴게요. 결과가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해서 예. 그것이 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한 그런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행보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덕도에 대해서 얼만큼 지금 공약으로 쏟아붓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일정을 소화한다는 건 어찌됐든 그 격차를 줄여보겠다. 아니 정치는 아직도 모릅니다. 40일 동안 60일 동안 그것을 뒤집은 결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 지금 뒤졌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뜻으로 부산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두 분께서 약간 토론 분위기로 좀 가고 계신데요. 관련 기사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면요, 또 옛날 얘기가 실려 있어요. MB 뉴타운 방문 때 난리치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또 뭐 이게 선거 개입이냐, 또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죠. 야당도 막 반발을 했죠. 국민의힘 선거 개입은 탄핵사 역시 반발한 내용이 있고요. 정의당 역시도 촛불 정부가 이래서야 뭐 이런 반발을 합니다. 자, 그럼요. 어제 있었던 야당의 반발 모습, 먼저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모르기는 해도 가덕도 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내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사단감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추진될 가덕 신공항은 전두환 정권의 평화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사업이 될 것입니다. 정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고 최악의 정치 구도를 만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에서 찬성했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두 당을 모두 좀 겨냥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자, 여기 앞서서 MB 뉴타운 방문 때 난리치더니 이 부분이 좀 있었죠. 과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요, 시간을 몇 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전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에도 경북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구는 작년 6월 정부의 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스포츠 문화산업 전반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2016년 모습이고 당시에도 좀 뭐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2008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은평 뉴타운 현장 당시 방문했어요. 그리고 뭐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 당시에도 이게 국책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었던 일인데 여기 보면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손학규 당시 대표입니다. 이명박 은평 방문 한나라당 폐쇄기 짙더니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잖아요. 당시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정치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주영규 교수님. 네. 과거 사안도 봤고요, 지금 사안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야가 처지가 달라지면 설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장도 달라지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거대 양당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저는 야당이 조금 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2008년도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그 방문했을 때 불과 총선 4일 앞두고 가신 거거든요. 그것도 지역구 방문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2016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방 논쟁을 불을 붙일 만큼 그런 상당한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당시 야당이 탄핵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그때보다는 거는 조금 더 나간 거죠. 맞습니다. 내 눈으로 안 예. 부리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비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그때 대변인이 강하게 항변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민다라면은 야당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당이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입장도 약간 예. 모호합니다 상황이. 네, 이건 해석해 보기로는 예. 공과 업적은 우리 야당의 몫인데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개입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업적을 빼앗지 말아달라 이런 제스처로밖에 느끼지 않는데 예. 그래서 야당이 조금 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이런 행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딜의 현장 행보라고 했을 때 1월 달에 어디 가셨냐면 강원 충북 가서 친환경 고속열차, 예. 2월 달에는 해상풍력단지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예. 이런 게 뉴딜의 상태거든요. 기후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개발. 새로운 산업. 예, 근데 이거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거는 그냥 토건 산업의 연장선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정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의당의 논편이 과한 부분이 있지만 좀 예. 적절하다. 이게 잘못하면 계속해서 거대 양당의 매표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게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진행해 봤습니다. 과거까지 사례까지 지금 보여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을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그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2004년에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특정 정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다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그 얘기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게 문제가 탄핵까지 됐죠. 재판이 됐었습니다. 예.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선거가 인접하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은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선법 구조에 보면은 예.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나 단체장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문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나아가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정당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예.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나아가서 그 현직 장관의 그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 발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 그 어떤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홍남기 그 부총리를 필두로 해서 거의 뭐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 공무원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특히 전해철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예. 바로 이 사람이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입니다. 그런 분이 같이 이 자리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판례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선관위 쪽에 이제 야당 쪽에서 질의나 어떤 뭐 형태로 문의가 들어가면 아마 선관위가 판단해 보겠다. 뭐 아까 기사에서 이런도 소개됐는데 글쎄요. 오늘도 아마 이 부분 갖고 여러 가지 좀 정치권 중에서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술 더 뜬 야당 부산의원들. 한술을 더 떴다. 문 대통령 가덕도 강력 추진해달라. 그리고 이거 반대했던 국토부 장관, 뭐 국토부, 뭐 아무튼 뭐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여당과 함께 법사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면 아까 보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뭡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 어떻게 보면은 가덕도라는 것 자체가 예. 이 정부 여당의 TK, PK 나누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그것이 휘말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 휘말리는데요. 근데 사실 휘말렸느냐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부산 출신 야당 의원들이 먼저 그것을 받고 특별법을 오히려 먼저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의 민심이 가덕도 이슈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렇게 된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 특히 조호영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이 TK에 있는 예.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대구공항도 국책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TK, PK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최인현 변호사가 끝에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공항특별법 만드는다. 이게 좀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곳곳에서 다 특별법을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전국의 공항, 국제공항 하나씩을 다 만들고 지금 있는 공항들도 그렇게 쓰임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지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투입 대비 그 효용 가치가 지금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게 동남권에 하나 만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TK가 그런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지역도 요구하겠죠. 우리도 해주세요라고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당이 지금 사실 모순이 그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에 어떤 반대가 있으니까 그걸 실천을 확약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려갔는데 예. 그 부분만큼은 또 실천을 담보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긴 지적을 또 하고 그거는 있고. 또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부산 지역구의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예. 거기 해당 분들은 또 더 강력하게 실천 약속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국민의힘당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이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방문하는 건 강하게 반발하는데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뭐 갈래가 나뉘어지는 이 장면이 도대체 국민의힘당이 가덕도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예. 저는 이 부분은 한 번의 어떤 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면 그거를 예.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한 번 내려갔다 그래서 선거 갑자기 바꾸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와 다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인현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영남권을 분열 뭐 이런 걸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언론 통해서 이 해설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종규 평론가. 네네.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저렇게 가덕도 신공항 강조하고요.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렇다면은 부산 민심 이른바 표를 잡는 효과는 있는 건가? 이거 그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현재 부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만큼 움직였느냐라는 건 여론조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만 보면 크게 출렁거림이 없었다. 지금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미 상수로 자리 잡고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프레임이 완전히 그렇죠. 형성돼서 대립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완전히.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이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절대로 대통령에 개입하지 못하게 공선법을 더 높이거나 예. 아니면 미국처럼 아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 유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늘 여야 공방으로만 되풀이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어떤 대통령의 행보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불거졌습니다. 지금.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
병역과 관련된 거예요.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진정성이 있으면 무죄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윤리적 신념, 그러니까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이 사안에서는 예비군 훈련 거부입니다. 여기 보면 예비군 훈련을 16차례 거부했습니다. 14차례 고발해도 의지를 안 꺾었다. 이 정도 의지면 이거는 지속성 그리고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양심, 양심의 진정성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재판에서는 여기 2명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진짜 병역입니다. 여기선 유죄가 나왔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폭력 신념의 진정성 잣대, 논란 여지가 좀 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3명 중 1명만 무죄, 2명은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자, 윤여원 변호사. 네. 지금 차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되고 하나는 병역과 관련되고 무죄와 유죄가 각각 나왔는데 법원의 판단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봤을 때에 예.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기한 병역 거부 이 부분을 처벌하는 병역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병역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해서 종전의 법원 판례도 바뀌면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종교적 이유에 기한 집청 거부와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단했지 않습니까? 헌법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특정 종교가 아니고 예. 내가 평소 때 비폭력 신념이 있었다. 그것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는데 1심, 2심에 무죄가 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판단을 났는데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종교적 어떤 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는데 개별적 구체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예. 평소 때 내가 비폭력 신념이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봤더니만 지금 매경에서 잘 살폈듯이 예. 아버지가 정말 폭력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가졌었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 사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는 부모를 설득해서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이후에도 16차례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제대로 못 가지고 알바로 지금 살아왔다는 그런 삶의 전체를 봤을 때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 고통도 감내할 정도로 양심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폭력성 있는 게임 했다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무슨 이 비폭력이 신념이냐 했더니만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했던 한두 가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폭력성 가지고는 이 정도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캐릭터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캐릭터고 실제 어릴 때 일부 했지 지금은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무죄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옆에 있던 최근 다른 사람들 같은 여기 경우에는 B, C, CC로 돼 있는 여기는 병역 거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군대 가는 거를 거부했는 것인데 본인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했지만 실제로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했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병역 거부했는 이유를 봤더니만 5.18 상황 속에서 군대가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전쟁을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을 거부한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모든 어떤 폭력을 거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양심 속에서 종교적 양심도 있고 일반적 양심도 있는데 이거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에만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넓혀서 정말 비폭력적 일반적 양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무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신 양심의 진정성 부분. 근데 그건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요. 구체적인 그 어떤 대상의 행적들, 과거에 이런 것까지 보고 판단했다. 이런 소리군요, 지금요. 주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는데
한번 평론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짧게 보면 요번에 이제 예비군 훈련 거부자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병역 거부가 비종교적 이유에도 이제 여미를 뒀다. 그래서 여지를 뒀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논의, 활발한 논의라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저 신념의 지속성과 진실성에 있어서 비종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저게 합치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그 병역 거부를 하게 될 때 그 신념이라는 게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예. 단순한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그걸 만약에 무죄로 인정해 준다면은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폭력이라는 문제 안에는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평화 정신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표현이 됐을 경우에만 그 신념을 인정해 주는 게 예. 국가가 갖고 있는 헌법 정신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 상황입니다. 준전시 예. 상황이죠. 그렇죠. 엄격히 사실은. 말하면 그렇게 예, 되겠죠. 그 상황에 대한 그 존중이 꼭 요구가 돼야지만이 이 비종교적 신념의 존중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진정성의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굉장히 좀 주목을 끌은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치 후원금 관련 기사가 오늘 좀 나왔어요. 뭔가 하나 이 자료가 지금 공개가 된 거죠. 정치 후원금 정당별로 보니까 민주당 350억, 국민의힘은 156억. 1위는 개인으로 봤을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 특히요. 뭐 배우 이영애 씨가 국회의원 4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뭐 지급을 했는데 뭐 국방위 소속이다. 뭐 이런 게 어제 좀 얘기가 좀 됐었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350, 국민의힘 156. 의석 쏠림 만큼 커진 후원금 쏠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학 교수님. 네. 의석 쏠림보다 사실 후원금 차이가 더 나네요. 그렇죠. 의석은 2배가 안 나는데 거의 2배가 나네요. 후원금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이 여당 의원들에게 항상 가거든요. 역시 그래서 여당. 예, 요번 회기 이제 요번 국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보험금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여당의 어떤 지지, 지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 자기들의 어떤 이익 집단 뭐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이익을 좀 더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또 후원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후원금 좀 하고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그렇죠. 여당이 낫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을 위반하는데 특히나 이제 요번에 그 야당과 여당의 의석수 격차 크다 보니까 예. 입법의 어떤 가능성도 여당을 지원할 때 더 커진 상황이니까 아마 그 후원금의 쏠림 현상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후원금을 주는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그것이 정치 참여의 하나 일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는 사람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개인 순위 좀 잠깐 보실까요? 1등이 정의당 심상정이지만 그 밑에 2, 3, 4는 민주당이고 역시 여당이군요. 여기도. 이렇게 순위가 개인 순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배우 이영애 씨의 후원금이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5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고. 최대 또,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그리고 또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씩이면 딱 4사람 풀로 다 했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한 거네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두 다 지금 한 겁니다. 2천만 원. 근데 그 누구한테 했느냐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삼촌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 인연은 제외하고 예. 나머지 3사람이 각각 전부 다 장성급. 그러니까 군 장성급에 예편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된 3분이에요. 한기호, 신원식, 이 김병주 이 3의원인데 왜 하필이면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었을까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영애 씨의 남편이
지금은 뭐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 예전에는 그 방위사업체에 방산업체를 좀 경영했다 뭐 이런 경영을 얘기가 있었죠. 했던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또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비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시각이 있었고 이영애 씨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친이 6.25 참전용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뜻을 기려서 이 국방위에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한 몇 년 전이라면 로비의 의혹까지 있지만 지금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순위, 그다음에 정당별 후원금 액수 등등등에서 어제 주목을 받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으로 이 내용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코로나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한 장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목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돼 있죠. 그리고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크게 확대가 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비드-19, 이 영어로 써 있죠.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백신 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거를 오늘부터 맞게 되는 겁니다. 참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바로 이 백신입니다. 오늘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지만 그걸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저희가 목표대로 진행하려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요. 현장 연결을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국 보건소 그리고 요양병원은요. 지금 접종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9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 나가 있는 강재묵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예, 서울 도봉구 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8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보건소에는 어제 낮 12시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명분이 도착했고 현재는 첫 접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돼가는 단계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9만여 명 정도인데 오늘 하루만 5,200명 넘게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 292개 요양병원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닷새 동안 접종이 이뤄집니다. 대상자의 90%가 넘는 인원이 접종에 동의한 만큼 접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공식적인 1호 접종자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특정 한 명을 1호로 지정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곳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첫 접종의 의미를 담아 접종 과정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처음 맞은 뒤 8주에서 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이르게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임산부나 18세 미만 청소년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접종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열 증상을 보일 경우 당국과 조율해 접종을 며칠 뒤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보건소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 다음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언젠가 이제 백신을 맞으시게 될 거거든요. 좀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이제 빨간 네모로 쳐 있죠. 문자로 장소를 확인하고 30분 전에 도착, 그리고 의사의 예진이 있고요. 접종을 하신 뒤에는요. 30분 정도 관찰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주사 부위, 통증과 경미한 오한 발열 너무 걱정 마세요. 접종 기전 부작용 설명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400여일 만에 백신 대장정이 시작이 됐다. 여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오늘 9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내일부터입니다. 오늘 들어옵니다. 그리고 37.5도 체열이 이 정도 넘으면 접종이 연기. 그리고 어제 또 운송 과정에서 조금 약간 뭐랄까 해프닝일까요? 약간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짧게 여기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동안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백신이 다른 종류의 백신, 뭐 독감 백신도 그렇고 이게 부작용들이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 백신이 원인이 된 접종 후 사망 없었습니까? 전세적으로? 뭐 지금 그 이야기를 완벽하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던 분들이고 예. 기저질환이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뭐 미국에서는 뭐 의사 선생님도 사망하신 분이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고연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백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저질환이 이유로 보인다 일단 그런다는 거네요. 자, 그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몸 상태가 맞아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증상 또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접종을 받으면 안 됩니까? 우선은 이제 본인의 증상이나 질병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고열이 있고 또는 이 기관지나 또는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일단 맞으시면 안 되겠고요. 또 이미 그 전에 어떤 백신이라든지 다른 음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셨던 분들은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과거에도 많이 좀 심하게 나타났던 네, 뭐 나타났던 땅콩 분들을. 알레르기가 있어서 땅콩 먹고 숨쉬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렇죠.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런 분들은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또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산모 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자가 면역 질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네. 분들 주의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걸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몸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나를 직접 공격해서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병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신이 몸에 들어왔을 경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분들은 예, 굉장히 주의하셔야겠네요. 접종을 하실지 말지를 좀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도 있는데 네. 접종 뒤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러니까 네. 이런 증상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뭐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약간 이제 빨갛게 변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다든지 또는 으슬으슬한 이 몸살 증상 또 관절통이나 근육통 같은 이런 경미한 증상들은 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시작이 돼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증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이건 이제 금세 사라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나 부작용 생겼다고 자꾸 찾아오시면은 좀 곤란하죠. 부작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건 예.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고 예. 하루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제 가라앉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열이 지속된다든지 예. 또는 이 몸의 통증이라든지 다른 불편한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예. 가지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예. 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주사를 맞자마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빨리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증상이?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집에 가서 기다리고 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접종하신 곳에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좀 머무르시거나 좀 주변에 좀 계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아니다라고 싶어지면 바로 이제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런 약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접종을 지금 이 코로나19 접종을 받은 뒤 백신 접종을 받은 뒤에는 30분 정도는 그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뭐 30분까지 꼭 필요하지는 예. 않지만 즉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 4, 5분 정도 지나시면 예. 뭐 집으로 가셔도 문제가 그럼 없겠습니다. 그 접종 뒤에 바로 예, 증상이 뭔가 나오는 이제 거라서. 문제가 본인도 스스로 느껴지게 되고 또 호흡곤란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금세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이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점막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흡기 점막도 붓고 기관지 점막이 다 부으니까 숨쉬기가 몹시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눈도 가렵고 콧물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점점점 붓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 그게 급작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도 삽관을 할 수도 있고 또 혈관으로 혈액을 이제 잡아서 혈압을 유지하는 그런 시술도 해야 되고 또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맞습니다. 증상이군요. 응급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병원에 잠깐 좀 머무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 증상인가 아닌가는요, 이건 혼동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려우면서 부으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으신다면 받자마자 바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잠시 계셔서 혹시라도 있을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서 이제 안전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항체를 이제 생기게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을 하고 적어도 이제 2차를 다 맞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하지만 100%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1차 시작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이 끝나고 앞으로 한 2주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한 번 맞았다고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고 오산입니다. 예. 걸리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첫 접종입니다. 뭐 1호 접종까지는 아니지만 첫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마포구 보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이 그 접종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라. 그럼 9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모습은요, 사실은 한 5분여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도 좀 등장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1,657개, 노인 요양시설은 지금 4,000여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은경 청장이 뭐 설명을 하고 있죠? 자발적인 지금요? 공익 기반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는데 요양병원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은 정은경 청장이 마포구 보건소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에 대해서 접종 과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은 앞에서 지금 예방접종 얘기를 듣고 일정입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2월 25일부터 4일간 백신이 해당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은 백신을 받고 나서 5일 안에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4,000여 개가 대상이 되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해서 3월 31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방법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시행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입소자가 계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이 방문접종 팀을 구성해서 방문접종을 시행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소규모 그 시설인 경우에는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서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선철입니다. 마포구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3월 18일까지 관내 1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마포 요양병원 등 3개 기관 총 326명을
요양병원 의료진 자체 접종을 통해서 3월 5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시립,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 등 4개 기관 총 250명을 방문 접종팀을 활용해서 3월 15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접종 완료 후 미접종자는 보건소 내소에서 3월 18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보건소 내소에서 접종하는 절차입니다. 접종자를 등록하고 체온 측정 및 예진표를 작성한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예진을 거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15분에서 30분가량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고요. 뒤쪽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은 코로나19 전화 응대를 대응하는 코로나19 콜센터입니다. 예. 이 뒤쪽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 상황입니다. 이동. 조금 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9시면요 저기서 첫 접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또 하십니다, 지금요. 마스크는 도대체 언제 벗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네.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건가?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 혼자 접종을 해서 나 혼자 면역이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약 70%가 항체를 다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사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전부가 다 면역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그 전까지는 이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목표가 11월 정도가 집단 면역 완료 목표 시점 아닙니까? 그때나 가야 빨라야 그때나 가야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것이 이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걸 막는 것도 되지만 예. 다른 사람의 코로나19가 나한테 오는 걸 막는 도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최고의 방역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요. 마스크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쓰시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요. 그럼. 자,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 9시 접종자 모두가 공동 1호다. 우리나라는 공동 1호입니다. 각국에서는 1호를 딱 특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국의 이제 보건소, 요양원 등에서 그냥 같이 동시다발로 같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호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별도 지정 안 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1호 접종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의식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의식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뭐 누가 맞는지 공개한 지역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자. 뭐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1호 접종. 근데 결국은 그냥 공동 1호입니다. 다 같이 맞으시는 겁니다로 됐습니다. 결론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냉매 탓 온도 이탈. 제주 가던 백신 20분 만에 회수 소동. 적정 온도를 좀 벗어났어요. 조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근데 뭐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변질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저기 원희 교수님. 이거 사실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까다로운 화이자가 오늘 들어옵니다. 정말 까다로운. 그러면은요. 이거 수송이 난관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우선 이제 이 냉매라는 것은 온도를 유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이 냉매가 완전히 안정화돼서 그 온도를 쭉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냉매가 약간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백신과 같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로 가던 백신이
온도가 0.5도 조금 더 낮은 상황이 된 거죠. 0.5도. 예,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1.5도가 됐다는 거죠. 밑으로 0.5도가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알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콜드체인 관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1.5도는 0도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예. 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언다는 것은 냉장 보관하는 이런 백신에서는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파괴돼서 항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화이자 백신 더 주의해야겠네요. 주의해야죠. 네, 자, 당연히 주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께서 접종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프죠. 자, 문 대통령, 정은경 총장 이렇게 나란히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약간 따끔하세요. 자, 저 모습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접종받는 모습 참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약간 아프시거나 부어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화살표 따라서 관찰실로 이동하셔서 추가적인 이상 반응은 없는지 약 15분간 관찰을 하실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옷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지금 첫 접종 받으신 분은 질병관리청장이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받고 있는 거네요, 지금. 자, 지금 접종을 맞은데 아까 설명 들으셨죠? 최대 한 30분 정도는 현장에서 머물러서 혹시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보건소 요양원에서 지금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은요, 서울 도봉구 보건소입니다. 예진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요, 체열, 먼저 온돌 재고요, 그리고 나서 예진을 받고 안내를 받고 접종을 하고 그리고 접종이 끝난 뒤에는요, 잠시 대기할 곳이 마련돼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 30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5분 정도만 알 수 있다고 하죠.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리고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다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서울 도봉구 보건소의 모습입니다. 뭔가 계속 물어보죠, 의료진들이요. 저렇게 보니까요, 이 백신 접종에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될 의료인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자체 대응도 하고 있고요, 치료도 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고생, 그 노고라는 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접종 받으신 분이 사실 주목받고 있지만 옆에서 일하시는 의료원분도 참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요.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조한지 교수님. 네. 아까 이 백신 이 운송, 수송 부분,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더 까다롭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다가 이제 이 화면이 바뀌면서 약간 설명이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 사실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 냉장 온도 또 냉각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파이자는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유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냉장고 온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마이너스 70도를 계속 유지해서 운반하고 운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온도 센서나 또는 알람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콜드 체인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백신들은 다 쓸 수 없는 폐기 상태로 버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귀중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운반, 배송, 보관 이 자체의 온도 시스템이 아주 제대로 돼야만 우리 국민들이 다 맞고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백신 개발된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장 배송하는 이 상황이 예.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테이프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관하고 수송이 용이한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주 까다로운 백신. 효과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주 다루기가 까다로운 백신이 오늘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좀 정부에서 좀 꼼꼼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패널 분들은 한 20분 이상 좀 잠잠히 저에게 지켜만 보고 계신데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이 마포구 보건소 모습 보셨는데 정은경 청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 지켜봤습니다. 김은학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1년 넘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예. 이제 극복하는 시간, 접종의 시간이 이제 그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감격스러운 이 장면이 있었고 뭐 1호가 누가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참 논란이었어요. 예,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모두 다 맞을 텐데 이제 예. 처음에 어떤 상징성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먼저 받고 지도자, 그렇게 최고 해서 지도자가 이제 맞는 뭐 경우도 있죠. 백신의 어떤 신뢰성을 높인다 뭐 그런 건데 사실 다 이거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미를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은 지금 맞지 않게끔 돼 그렇죠. 있거든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은 65세 이상이고 총리도 65세 이상인데 여기서 맞아라. 그러면 뭐 그 자체를 룰을 만들고 깨고 지침을 어기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 이 출발점이 굉장히 좀 잘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접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영상 쭉 보여드렸는데. 네. 자, 1호 이 접종자를 저는 다른 나라에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예. 같은 경우 흑인 여성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예. 그분이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감격스럽다라고 저 기억이 납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1호 이 접종자가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1호 접종자가 짓는 표정이라든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 안심하고 우리도 이제 곧 접종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어떤 상징이 돼야 될 사람의 이 시선을 자신한테 돌릴 이유가 있었을까? 이종근 평론가 또 그런 관점에서 보셨군요. 그렇죠. 그 장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저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료진도 아니고 예. 또 보건소 직원도 아닙니다. 예. 지금 어정쩡한 어떤 상황에서 맞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 한마디로 사실은 언론의 이 주목이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직접 맞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예. 오늘의 언론 주목도는 1호가 되신 모든 분들한테 가게 만드셨어야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주홍구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예.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요. 저희 나라는 조금 우리나라는 그 1호가 아니라 첫날에 좀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을 이제 첫날 시작했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순조롭게 차질 없이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표현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첫날, 백신 네. 접종 첫날이라는 네, 부분에 방점이 있다. 1호가 아니라 첫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순조롭게 이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타 국가들은 상징적으로 지도자가 먼저 나와서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의 안전성이 유효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관찰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맞으셔서 그렇게 뭐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여론은 백신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서요. 예. 저는 첫날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외국에 보면 뭐 백신에 무슨 칩이 섞여 들어가서 뭐 감시가 된다 뭐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주호께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는 아까 그분 지적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정책 혼선이 좀 느껴질까 봐 실무적으로 예.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제일 첫 호고 1호고 좀 그 질병관리청도 그러고 예. 조금 많이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떨리고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옆에 좀 너무 무게감이 높으신 대통령이 계신 게 약간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의 상징성을 집중한 거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접종 현장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장에 출하할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어떤 대국민 다 맞춰 또 얘기도 했죠. 그만큼 백신을 확보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얘기도 많고 정치권에서 공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한진 교수님. 네. 지금 요 백신 확보 부분인데요. 지금 뭐 언론 쪽에서 확인을 해서 보도가 됐겠죠. 우리나라가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보면 103번째 접종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늦었다. 앞에 100나라가 넘게 먼저 맞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제 맞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저희가 사실 접종이 늦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일단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늦었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 시작이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맞아야만 집단 이 면역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같은 시기 내에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항체를 가져야만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면 거죠. 백신 접종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지금. 말씀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빠르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의료진들의 아주 피나는 노력이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국이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요, 유럽 경우도 백신 접종 그 속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속도가 안 난다. 느리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렇죠.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거부를 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다가 행정력의 미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겠죠. 또 우리나라 같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쪽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디지털로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의 이 속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다른 나라에 가지고 비하면 있습니다. 하긴 우리는 예. 뭔가 일을 하면 굉장히 빨리 합니다. 네, 네. 원래 또. 거기다가 우리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민간과 공공이 같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간에서도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아주 대단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백신을 맞는 이유는 몸속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항체 형성을 위해서는 2차례 접종이냐 통상 어떤 백신은 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2번 접종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경우는 1차 접종 때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2차 때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요? 그 뭐 지금 확인해 보면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꽤 많이 형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는 반드시 2번을 맞는 것이 좋겠고 좀 더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2차는요. 그러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데 약 80% 정도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라고 하는 것은 20%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20%는 안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을 가지는 거예요. 20%라는 거는 맞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0명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을 통해서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80%밖에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전 국민의 70%가 항체를 가지려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90%에 가까운 정도 사람들이 돼야 맞아야만
그만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체 형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도일 수도 있고 예. 또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항원의 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방 접종은 똑같은 양을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서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면역 반응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 정도에서는 항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따라서 어떤 분은 접종을 받으셔도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분 또 너무 강하면 또 문제가 되고 네. 어떤 분은 너무 약하게 나타나시고 어떤 분은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 따라 다르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미 간염 예방 접종을 해보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 맞으신 분인데도 항체가 없는 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종합검진을 해보면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시는 분들, 아예 항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를 완벽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 면역 반응이 약할 수도 있고 또는 용량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접종을 맞으신 뒤에 좀 대응을 하는 방법, 뭔가 좀 기다리고 지켜볼 방법 중에 숫자가 제시되는데 3033 뭐 이런 숫자가 제시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뭐 30분 정도 기다리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 3시간 정도 집에서 잘 회복 시간을 좀 두고 편안한 상태를 좀 유지하시라. 병원을 떠나서 집에 가셨어도 3시간 정도는 좀 그렇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예. 또 3일 동안은 신체 반응이 혹시 또 다른 게 나타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이나 병원에 통보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접종하신 뒤에 당분간은 헌혈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헌혈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혹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 길게 좀 이어가 봤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